따라 움직이는 경제 맛있게 요리해드립니다. 탈세 없는 경제 이야기 상암동 경제포차. 네, 수요일에만 문을 여는 경제 전문 포장마차죠. 상암동 경제포차. 예고해드린 대로 새해 첫날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출연자는 특별히 세 분인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지호 리서치센터장,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센터장, 그리고 블록체인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20년 숫자가 뭔가 다른 세기에 넘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다. 네, 첫날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특별히 경제포차 신년 특집이기 때문에 Yes or No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올해 2020년 경제를 관통하는 질문 10개를 드릴 텐데요. 각 질문마다 두 센터장님은 Yes 혹은 No 단답형으로 일단 질러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와 함께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고란 기자는 보충 설명과 질문으로 새해 국내외 경제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저야 준비를 하는데 사실 제가 기자로서 센터장님들 취재해 보면 요거 네.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딱 잘라 말하는 거. 근데 오늘 어떻게 답변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사회가 너무 극단으로 가면 안 되는 시대인데 우리 2%마저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해줘서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죠.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세계 경제와 관련한 질문 먼저 드릴게요. 2020년에 세계 경제는 작년보다 나빠진다. 예습니까? 놉니까? 하나, 노. 둘, 셋. 노입니다. 두 분 다 노를 하셨는데요. 그러네요. 역시 네. 그 글로벌 그 경제 전망 기관들도 다 올해는 작년보다 낫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래요? 네. IMF 봤더니요, 2019년엔 3%였는데 올해는 3.4%로 전망했습니다. 선진국들은 비슷한데 신흥개도국들이 상당히 올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6.1이었는데요. 올해는 7%까지 예상했습니다. 아세안 5개국도 4.8에서 4.9로 좋아진다고 했고요. 세계은행도 역시나 2020년 올해 세계 경쟁률 전망치를 작년 2.6에서 2.7로 네. 좀 미약하지만 어쨌든 증가세로 돌아설 거라고 그러네요. 봤고요. 네. 이렇게 보는 이유가요. 네. 그 세계 교역 증가율인데요. 사실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작년에 워낙 안 좋았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게 이제 작년에 1.1%였는데 올해는 3.2%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이런저런 위기설도 들리던데 두 분 센터장님은 동시에 노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해 경제는 좀 나아지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유를 먼저 윤지호 센터장님. 네. 이미 코스피 지수가 연말에 왜 올라왔을까 생각해 보면 글로벌 경기에 대한 반응이겠죠. 네. 보통 6에서 한 9개월 뒤에 경기를 예측하는 게 보통 OECD 경기 선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경기의 선행 지표죠. 그 10월에 하락세 멈추고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추이들이 좀 이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 2019년을 네. 가장 압박했던 것이 결국 미중 무역 분쟁이었는데 하여튼 1단계 합의를 향해 가고 있고요. 네.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또 하나 좀 선거가 많지 않습니까? 선거라 같은 3분기까지는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선거에 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이 네.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여하튼 2019년보다 2020년이 글로벌 경기가 좀 반등하고 그에 반응하면서 우리 증시도 미리 이미 시작을 했다. 좀 움직임이.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논문을 봤는데 선거둔 해에 미국 같은 경우는 네. 특히 주식이 팍팍팍팍 올라간다. 그런 설이 있던데 맞습니까? 보통 어너멀리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주시가 이례적 현상이죠. 네. 가장 잘 맞는 거는 대통령 3년 차에 제일 좋습니다. 3년 차요. 네. 미국 기준. 그렇죠. 2019년 작년이 트럼프 3년 차 효과 네. 얘기를 했던 해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한 번 삐끗하면 또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 찾다면 또 여러 가지 있고 나쁜 거 찾으면 나쁜 거 찾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분명한 거는 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반응하는 경제라는 건 전년 동기 대비를 많이 비교하거든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2019년에 아까 고란 기자님도 말씀하셨는데 교역량도 별로였고 네. 여러 가지 지표가 안 좋았으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거 대비해서는 좋아지는 거니까 저는 아까 저에게 예스 노라는 강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냥 노라고 확답 있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학균 센터장님은 어떤 이유에서 노 하셨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크게 보면 정체인데요. 네. 크게 보면 정체고 내년도 성장률이 반등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뭐 좋아지겠다 이런 건 글로벌하게는 아니라고 보는데 또 금융시장 입장에서 보면 올해보다 작년보다는 네. 올해 성장률이 개선이 될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조금씩 나라마다 온도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단 미국처럼 좋았던 경제는 조금 둔화가 되고 네. 또 중국도 조금 둔화가 될 여지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신흥국들은 좋아지고 하니까 어쨌든 뭐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작년보다 나아질 개연성이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주가는 21세기 들어서 주식이 제일 많이 떨어졌던 때가 2000년 IT 버블 붕괴될 때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데 공교롭게 미국 대선이 있었던 해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네요. 꼭 대선이 네. 있었을 때 주가가 좋았다라고 하는 인과관계는 네, 별로 없는 것 그렇군요.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2020년 우리도 처음이라 지금 모두 전환이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작년, 올해, 내년 이러면은 서로 다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2019년, 2020년 이러면은 조금 들으시는 분들이 덜 헷갈리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작년에 우리 경제가 안 좋았던 원인을 꼽을 때 항상 빠지지 않았던 게 이거죠. 바로 미중 무역 갈등인데요. 자, 2020년 올해는 미중 무역 갈등이 해결된다. Yes or no? 하나, 둘, 셋. No. 저도 이게 지금 아마 그러니까 진행자께서 해결된다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니까 이런 거죠. 조금 참 여기서 네. 이제 고랑 기자님 지적하신 분이 생각나는데 분명히 2020년에는 해결은 네. 되는데 전쟁이라는 게 보면 전쟁이 끝나진 않죠. 뭐 휴전을 했다가 또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거. 네. 저는 휴전이라고 보는 겁니다. 휴전. 휴전했다가 결국은 이 패권 전쟁은 안 끝날 것 같거든요. 결국 아. 새로운 산업에 대한 어떤 네네. 미국과 중국이라는 G2가 결국 뭐 팡이라든가 BAT라든가 이런 둘의 경쟁 구도 안 끝나고 다만 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선거랑 또 연결시켜 말을 하자면 네. 트럼프가 의외로 지지도가 높습니다. 의외로 그렇죠. 네, 네. 40%가 넘어요. 맞아요. 그래, 네. 굉장히 인기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경제를 잘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선거 이기려면 또 경합적인 5대 5연한 바로 러스트벨트, 판벨트에 승리하려면 중국과의 갈등을 피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중국과의 어떤 무역 이런 것들은 계속 갈등을 피하는 국면이 휴전이 나오는데 또 이게 또 끝나고 나면 과연 그냥 또 뭐 가만히 놔두겠는가? 네. 서로 5G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결국 추가적인 이후 패권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보고 네. 있습니다. 이 센터장님 같은 분들이 사실 네. 진행자님도 기자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표를 만드는데 예스 오너 하는데 꼭 이렇게 애매한 답변 주셔가지고 표를 못 만들게 하는. 그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 맞아. 아니, 그건 그럼 저도 사실은 말씀드린 내년에는 합의한다. 아 이거 어려운데. 일단 멀리 보지 마시고 이제 2020년 합의한다. 예. 올해 예스다. 예스. 다른 답변이 나와요. 저는 노인데 사실은 노예요. 내용은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는 이게 더 트럼프 그 들어간 이후에 네. 우리 상상보다 더 나빴거든요. 어. 뭐 관세 올릴 거다 했을 때 많은 이들이 에이, 설마. 설마 했죠. 네. 이 사람이 비즈니스맨이니까 맞아요.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을 올려버리고 화웨이 같은 개별 기업도 막 걸어버리고 네네. 생각보다 나빴는데 이제 뭐 선거를 치르고 뭐 이러고 또 중국 경제나 미국 경제도 둔화될 여지가 있어서 네. 서로 좀 이제 봉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보면 윤 차장님과 견해가 같고요. 네. 다만 질문이 해결될 것이냐라 그래서 그렇죠. 뭐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지면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될 거냐 그러면 오히려 민주당 사람들도 오히려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은 지금 중국을 제어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제어할 길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냉전이 끝났던 2차 대전 직후에 뭐 냉전에서 미국이 이겼습니다마는 네. 1950년대부터 60년대 중반까지는 소련이 우주선도 먼저 미국에 보내고 네. 이런 십수년간 조금 이제 소련에 당했던 트라우마가 존재하기 때문에 음. 패권 다툼이란 관점에서 보면은 뭐 이건 장기화되는 건데 그동안 나빠졌던 부분들이 완화가 되는 거라 그러면 내년에도 봉합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동서냉전이 네. 45년 2차 대전 끝나고 90년 소비에트가 붕괴되기까지 45년 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념의 대립은 아니고 제 생각엔 세계가 저성장으로 가면서 파이가 안 늘어나니까 서로 막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먹고 살려고. 아웅다웅. 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본질도 거기 있다고 보는데 지금 뭐 오바마 정권 후반부부터 뭔가 갈등이 시작됐다고 보면 이제 한 7년이니까 네. 이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예, 조금 봉합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지금 거죠. 센터장님 예. 말씀 중에 흥미로운 점이 대선에서 트럼프가 지고 민주당이 석권을 하더라도
이런 어떤 기조는 유지가 된다. 일종의 트럼프 학습 효과인 거네요. 민주당이 잡더라도 미중 그냥 갈등을- 워렌이나 샌더스의 공약을 보면 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중국에 대한 압박이 훨씬 더 강하게 그럼요. 차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장사적인 마인드로 딜을 하려는 거고, 네, 주로 경제 그렇죠. 분야에 워렌이나 전착해서.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압박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당장 뭐 연초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대만의 어떤 대사 파견 문제, 네네. 이것도 지금 계속 기사는 안 됐지만은 인권 문제 여러 것부터 해서 중국을 갖다가 믿을 수 없는 존재. 이게 오늘 민주당의 어떤 시각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역이나 잠재적인 적이라는 의미에서 민주당도 같은 기조였긴 했었는데 네. 경제도 그럼 같은 모드로 쭉 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아. 정의롭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네. 혹시 그 중국에서 그 정부에서 그 자유무역을 방해하고 공정무역을 네.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아마 미국 전체적인 시각들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네. 왜 역사 발전 단계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트럼프가 대선에 이길 때 트럼프라는 어떤 그냥 갑작스러운 인물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뭔가 판도를 어떻게 좀 달라지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낀 느낌은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원래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런 인물이 그때 등장을 한 건지 네, 네. 아니면 인물이 등장을 해서 역사를 바꿔버리는지라는 거 측면에서 저는 전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인물이 등장을 해서 뭔가 흐름을 바꾼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시간이 지날수록 원래 그런 패권 경쟁 속에서 그렇게 가는 흐름이 있었고 역사적 흐름이 거기서 그냥 트럼프가 네. 때마침 그냥 적절한 인물로 등장한 거 아닌가라는 식으로 좀 해석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아니어도 중국이 넘버 원 국가로 등장하면서 나오고 있는 그 지적 재산권 문제나 네. 4차 산업혁명에서 뭔가 패권을 잡아야 되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민주당이 된다고 해서 결코 이 기조가 누그러들지는 않을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장기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스 혹은 노로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반드시 하겠습니다. 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높아지고 경기가 호전된다.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하나, 예스. 둘, 셋. 예스. 예스입니까? 오, 네. 네, 그러면 뭐, 이제 제가 또 수치를 말씀드려야죠. 수치를, 네. 국내외 주요 11개 기관이 내놓은 우리나라 2020년 경제 성장률 평균치가요 2.13%예요. 네. 그러니까 올해 2%못 미친다고 했으니까 확실히 좋아지는 거죠. 가장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이 한국은행으로 2.3이고요. IMF와 JP모건이 각각 2.2, 무디스 S&P 등이 2.1 정도 전망했거든요. 네. 다 이유가 이미 경기 그 순환 측면에 있어서 바닥을 쳤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는 또 어떻게 보냐 할 때 우리 정부가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4로 전망했거든요. 2.4. 그래서 이제 지난해 이제 30일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가 열렸어요. 네.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정부가 제시한 2.4% 성장률 이거 사실 전망치보다 높지 않냐라고 네. 하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우리 경제가 가진 성장 경로와 잠재 성장률 수준까지 성장률이 반등해서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큰 소망이자 역점 사항이다 라면서 올해는 그렇게 될 수 있다 네. 라면서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근데 너무 슬퍼요. 소망. 2.4%가 그냥 도달 못할 목표치인 것처럼 얘기되는 게 그러네요. 그러고 이제는. 보니까 그렇네요. 예, 2.4라는 게 그렇죠. 예. 네. 우리나라 항상 3% 얘기하고 그러던 나라였는데 어느덧 2% 맞춰도. 대. 네. 예. 그래서 이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경제 경기가 호전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그래도 먼저? 뭐 지금 반도체는 좋아지는 사인이 분명히 나타나니까 네. 수출 쪽은 조금 개선이 될 여지가 있고요. 또 정부가 예산을 500조 원대 하다 보니까 작년에 3분기까지 나온 성장률이 1.9%인데요. 정부를 빼면은 민간 부문의 성장은 0.7%밖에 안 됩니다.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끌어올리는 거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으나 네, 어쨌든 뭐 내년만 놓고 보면 정부가 실탄이 있으니까 네네. 그것도 성장률을 방어할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 봉합이 된다 그러면 기업의 설비 투자가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줄었습니다. 네. 올해까지 줄면 3년 연속 감소인데 이 3년 연속 감소는 외환위기 때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업 투자가 뭐 반도체 그 공장을 깔고 이런 큰 것도 있지만 회사에서 컴퓨터 바꾸고 이런 수요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억눌린 투자 수요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뭐 드라마틱한 회복이고 또 우리가 느낄 정도의 최강 경기가 좋아진 회복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지표는 작년보다 전 개선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일단 긍정적. 앞에서 전망, 말씀하신 네. 게 거의
저희가 같은 컨센서스죠. 근데 이제 의견이신가요? 중요한 데는 최강 경기 말씀하셔가지고 음. 이게 이제 일반 청취자분들도 감안하셔야 되는 게 최강 경기와는 잘 안 와닿을 것 같다는 거죠. 네, 맞아요. 좋아질 것 네네. 같은데 왜냐하면 최강 경기가 좋아진다는 의미는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경기 확장돼야 되고요. 또 소득이 는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야 되고 아니면 정부가 세금을 줄여가지고 개인이 얻는 수익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왜 그렇죠. 그러냐면 현재 최근에 정부 정책이 주로 하위 90%의 소득을 높이는 정책을 많이 가고 있고요. 네. 상위 10%한테 세금 높이지만 이거는 사실 반응이 잘 안 온단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최강 경기라는 건 결국은 중위권, 그러니까 중위권의 소득과 소비가 중심으로 판단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산층들이 좀 좋아져야 최강 경기가 좋아지는데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중산층의 최강 경기가 좋아질 거냐는 질문을 하신다면 또 그건 오랑 아니다. 기자님이 또 답변이 또 왔다 갔다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이건 약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네, 디테일하게. 그것도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일단 예. 중산층의 어떤 체감 온도가 굉장히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력이 크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경기가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불황입니다. 또 불경기이자. 네. 네 번째 질문. 일자리 사정 좋아진다. Yes or no? 노입니다. 노입니다. No. 아, 이거 슬픈데요. 네. 예. 근데 이제 네. 그 마지막으로 나온 2019년 12월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1월 고용 동향이 있거든요. 네. 이 고용 동향 이제 매달 내는데 2019년 11월이 가장 최근 거예요. 봤더니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3만 명 늘었거든요. 아, 네네네. 30만 명대 늘어난 게 그 4개월 연속이에요. 근데 문제가 이제 어디서 늘어났나 봤더니 60대 이상 취업자가 두 달 연속 40만 명대 늘어났거든요. 네. 이거는 82년에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그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60대가 40만 명 이상 늘었으니까 딴 데는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네요.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우리 뭐 고용의 허리라고 네. 말한 40대입니다. 일자리 질이 안 좋아졌다 이런 네. 표현도 많이 쓰고. 네. 사실 그 일자리가 좋다 안 좋다 했을 때 그 주변에 어르신들이 어디 일자리 나가는 걸 보고 요새 일자리 사정이 좋구나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네네. 40대나 뭔가 이렇게 한창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이 일자리가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40대 고용률이요. 네.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고요. 20년 만에 최장. 그러니까 20년이 만이라고 하면 그 IMF 시절이잖아요. 연속 22개월 연속 마이너스였거든요. 이게 조금 심각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 그 문 대통령도 그동안은 이제 노년층이나 청년들 우리가 주로 일자리를 많이 살폈는데 40대도 좀 살펴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갑자기 현재 상황에서 일자리 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거는 최근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기업 탐방원 갔다 와서 애널리스트 보고를 듣다 보면 굉장히 캐파 증설, 더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을 증설하더라도 거의 자동화로 증설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람이 일자리는 필요 안 없는. 늘린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어떤 일자리의 감소 플러스 또 기업들의 민간 투자에 대한 어떤 의지 부족. 다만 그 보람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정부가 재정 일자리로 채워놓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것이 실업이 숫자는 변화할 수 있겠죠. 낮을 수 있겠지만 사정이 좋아진다는 뜻과는 전혀 다르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판단입니다. 질문 자체가 일자리 사정이 좋아집니까 아닙니까? 제가 질문한 게 그거였으니까요. 네.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말씀하신 거에 다 동의를 하고요. 네. 근데 대체로 어떤 사회나 그 사회를 바꾸는 기술의 혁신이 있는데요. 지금의 혁신이란 게 일자리를 만드는 거냐, 오히려 줄이는 거냐라고 보면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수요를 만드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뭐 기획 이코노미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이제 남아있는 걸 줄이는 건데 오히려 상용 일자리를 줄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를 네네. 들면은 전업으로 운전하는 분의 일자리를 뭔가 공유경제 이런 걸로 바꾸는 건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약간의 기본적으로 이제 파트타임 성격의 일자리가 네네. 많아지는 게 이 경제 구조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일자리의 문제는 뭐 우리나라도 문제입니다만은 뭐 미국도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경기가 좋다 그러고 실업률은 거의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인데 구직 포기자는 뭐 한 8천만 명에 이르고 네. 이런 걸로 보면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혁신이라고 하는 게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소외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미국 같은 데서도 뭐 기본소득을 주자는 둥 네, 그런 얘기 그래서 나왔죠. 이게 지금 이 자본주의 메커니즘으로 뭐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뭔가 다른 영역에서 또 미국이 그 작년 재작년에 최저임금 많이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자생적인 논리로 일자리가 잘 안 늘어나는 그런 고민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거라 그러면 올해도 이런 환경 자체가
뭐 그렇게 바뀌긴 힘들 거라고 봅니다. 뭐 어쨌든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신년사에서 이런 네. 말을 했어요.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은 물론 우리 경제의 허리이면서 고용 측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대에 대한 네. 맞춤형 고용 대책도 별도로 마련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무슨 대책이 나올지 어떻게 별도의 대책이 기대가 될지 조금 되면서 좀 뭔가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자영업자 문제입니다. 네. 5번째 질문 이겁니다. 자영업 경기 좋아진다? Yes or no? no. No. 요입니다. 노입니까? 예. 다 노네. 다 노네요. 네. 진짜 어떡해요. 다 놀아서 아니 이게 뭐 사실 지표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많아요. 뭐 네. 금융 안정 보고서를 봤더니 장기 연체자가 늘더라. 그 고용 동향을 봤더니 그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줄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는다. 늘고 이거 네. 쉽게 말하면 자기 몸으로 때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가족 고용원도 이제 네네. 가족들 다 동원한다거나 이런 식인 거고 제가 체감하는 거는 동네에 그 어떤 가게가 있는데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바뀌었는데 최근에 한 2달 정도 그냥 임대만 붙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만큼 공실. 누군가가 네. 새로 들어와서 장사를 해 보는데 잘 안 돼서 나갔다가 이젠 아예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아 근데 이 자영업자 위기라고 하는 게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고 뭔가 소비가 안 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소위 말하는 골목 상권이라고 하는 게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게 다 지금은 그 배달의 민족이 40억 달러 같이 받았잖아요. 네, 네. 소위 말하면 배달해주는 업체가 네. 그 얘기는 앞으로 그 시장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고 사람들이 다 집에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다 시켜 먹는다는 거잖아요. 당장 저만 해도 아. 시켜 먹지 어디 안 나가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들릴 일이 없는 거예요. 옷가게가 됐던 그렇죠. 먹는 데가 됐던. 근데 여기서 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그 변화된 소비 시장에 적응하는 분들이 아니라 다 옛날 방식으로 다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불가피하게. 네. 그냥 방금 전에 이 질문이 자영업 경기가 좀 좋아질 것이다. 2020년에 그 얘기를 했던 게 최저임금 동결됐으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수 경기가 안 살아나서 지금 자영업이 힘든 거고 또 또 이- 내수 경기라고 하는 것도 다 지금 그렇죠.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구조 있는데 변화를 구조 자체가 또 네. 자체가 변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어느 나라나 다 동일하게 겪는 현상이라는 네, 점에서 네. 본다면 이 해법을 찾기 위해서 많은 나라가 계속 노력을 하겠죠. 아까 김학규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가 좋은 나라건 나쁜 나라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네, 네. 이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아마 정책적인 제안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시도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첫 번째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40대 일자리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월급쟁이 생활 23년 했는데 네. 직장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게 사실 직장 나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네. 40, 50대가 40대 일자리를 그만둔다 그러면 할게 한 없어요. 50년 살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할게 그럼 없어요. 뭔가 이제 리스크를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자영업을 자꾸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급이 너무 많고 네. 공급이 많으니까 레드오션이 되는 건데 사람들의 소비의 패턴은 오프라인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아침에 다 뭐 그냥 집 앞까지 배송이 되다 보니까 그런 그 오프라인 비즈니스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종로는 얼마 전부터 굉장히 그 종로 대로변에 공실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네네. 근데 지난주 말에는 가로수길도 그런 거 봤습니다. 어. 강남도.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세상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아마존이 오프라인을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얘기하면 너무 네. 공급이 많고 그렇죠. 어떤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도 오프라인 자영업자들에게 우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좋아지긴 힘들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상암동 경제포차 이어가고 있고요. 고란 기자, 김학균 센터장님, 윤지호 센터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나눈 얘기들이 여러분이 올 한 해 경제적인 선택을 하실 때 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부에서는 조금 더 돈이 되는 투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2020년 한국 증시 오른다. Yes or no? 예스. Yes. 아, 근데 네. 제가 이게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지만 너무 다 증권사 센터장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 예. 증시가 잘 나가야지 다 본인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바이어스가 있다는 점 미리 네. 말씀드립니다. 그런 바이어스보다 오히려 전망하는 입장에서는 네. 생각이 같을 때가 좀 불안하죠. 반대로 움직이는데 올해 시장을 대체로 좀 좋게 보는 쪽이 많으니까 아, 그래요? 뭐 저 역시도 그런 생각 갖고 있지만 다수가. 네. 그러니까 좀 그게 조금 심적으로 불안하긴 해요. 항상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2018년, 19년을 바라볼 때도 다들 좋게들 봤었어요.
실적으로 한국이 안 좋았던 건지 글로벌 증시는 어마어마하게 좋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고랑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증권사 센터들이 다 가질 수는 있지만 또 좋게 보면서 굉장히 그 안에 생각들이 차이가 좀 크다 올해는. 네. 저 네. 궁금한데 그 이제 제가 내용들이. 또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 네. 질문하는 게 그 흐름을 봤을 때 상저하고냐 상저하고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예. 어떻게 보세요? 그 상반기에는 좀 좋다가 하반기에 좀 나빠지냐 아니면 상반기에는 좀 낮다가 하반기 좋아지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훅 저는 들어오시면 좀 상고의 확률이 좀 높다고 보는 게요. 일단은 경기라는 게 추세가 있는데 이제 지금 경기 바닥을 치고 이제 좋아지니까 올라오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경기 쪽의 리스크는 올해 앞쪽은 조금 리스크가 적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기업들이 투자나 이런 걸 안 하다 보니까 경기 사이클 자체가 되게 밋밋하고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뒤쪽은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앞쪽에는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이거는 좀 뭐 사족 같습니다만은 저도 뭐 분석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는데 윤지호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드물게도 소수 의견 말씀하시고 마치기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네, 네. 이 뭉태기로 그냥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변호까지 또 약간 생각이 경선의 다른 부분이 네. 거의 다 상고하자가 가장 확률이 높았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예. 항상 제가 그냥 그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매년마다 이런 걸 해볼 때 느낀 게 네, 뭐냐면 연말에 증시가 강세면 상고하저예요. 맞습니다. 연말에 증시가 안 좋으면 상저하고입니다. 왜? 그게 그렇죠. 확률적으로 맞출 수 아,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저는 네. 반대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오히려 상반기 지나고 나서 의외로 글로벌 경기가 좀 살아난다면 사실 2019년 증시가 올라왔던 거는 경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저는 네. 연준이 금리를 3번 내렸기 때문에 네. 글로벌 증시가 유동성의 힘으로 상당히 반응을 했었기 때문에 네. 정말 경기가 좋아져서 증시가 올라오는 그러한 흐름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꼭 올해 상저하고 상고하저보다 저에게 2021년도 좋아질 수 있냐 물어본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2021년까지. 싶습니다. 예. 그 참고로 알겠습니다. 다른 네. 증권사 보니까요. KTB 주자증권하고 키움증권이 하단을 1,900으로 봐서 가장 낮게 봤고요. 네. 그다음에 메리츠 종금증권과 KF투자증권이 2,500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가장 강하게 전망했습니다. 그럼 증시 얘기한 김에 미국 증시 계속 좀 좋아질까요? 어떻게들 보십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최근 미국 증시를 보면 좀 흥미로운 부분이 네. 팡주식은 역사적 고점을 못 넘어가는데 네. 오히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역사적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무슨 말해서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주식들이 상당히 좋아진 거거든요. 뜻이죠? 우리나라에 굉장히 연동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하드웨어가 뭐냐면 2000년대에 어떤 중간재라는 거는 소재 산업재였다면 네. 현재 같은 저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간재는 반도체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가 연동돼서 생각한다면 한국 증시가 상당히 힘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반도체에서 찾을 수가 있다. 뭐 계속 증권사에서 맨날 반도체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글로벌 경기의 새로운 어떤 중간재로서의 산업은 반도체가 굉장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학균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미국 시장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크게 보면 10년 동안 좋았는데요. 작년에 오른 게 그 10년 중에서도 상승률이 가장 네. 많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윤세대과 약간 견해가 다른 거는 어쨌든 혁신을 하는 기업이 새로운 수요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어떤 그 플레이어들의 그 몫을 뺏어가는 측면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래서 작년에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미국 기업이 이건 정체가 거의 네. 유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뭐 미국이 당장 꺾일 만한 이슈를 찾기는 조금 힘든데 왜냐하면은 지금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기저에는 뭐 시장이 흔들리면 중앙은행이 또 나서서 금리도 낮춰주고 하겠지 뭐 네. 이런 기저가 네. 있긴 한데 맞습니다. 조금 과하게 오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저라면 과하게. 미국 주식 사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글로벌 증시 중에 2020년 저희 청취자들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러니까 미국 말고 혹시 다른 쪽은 없습니까? 저는 한국 시장, 베트남 시장, 아, 베트남이요? 뭐 베트남도 한 2년 정도 제 주가가 횡보를 했었거든요. 선진국보다는 못 오른 시장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어떠세요? 저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건 가장 중요한 건 2000년대 사고는 버려야 된다. 그때는 네. 뭐 조선주, 뭐 화학주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계속해서 어떤 새로운 혁신 산업 이쪽 갈 수밖에 없고 그런 가장 큰 이유는 구조적 저금리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대화 중에 했던 네. 게 아마존 효과를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기술 혁신이라는 게 원재료 단가도 내려왔죠. 보관 운송비도 원가 흐름을 개선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물가 기조를 유지하다 보니까 연준조차도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안 하고 있거든요. 다 네. 디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하고 2019년도 결국 그 힘으로 올라왔고 2020년도 그 힘이 작동될 것 같고 아마 김학균 센터님과 좀 미세한 저와의 차이가 있다면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네. 아마 거기다 가장 오래 기대하는 거는 1월 1일 날부터 미국의 볼커럴 규제가 완화됐거든요. 그럼 더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 자본주의가 결국 어디에 종말이냐는 제가 고민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네, 네. 여하튼 굉장히 돈의 흐름은 여전히 풍부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구조적 적응 환경의 힘이 여전히 증시를 이끄는 충동 어떤 추종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볼커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네. 해주셔야 될 것 설명을 같은데.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금융위기가 터졌던 게 많은 그 투자 계통이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니까 볼커 그 전에 연준에 있었던 분 이를 따라서 규제를 한 거죠. 그런 돈을 투자 못하게. 네. 근데 이제 이 금융이 10년 지나고 드디어 규제를 완화해 줬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런 돈들이 이머징으로 들어갈 수 있고 아까 김학규 세사님께서 베트남이라든가 한국을 얘기한 거는 내년에는 이제 그런 돈으로 많이 들어오겠죠. 네네. 달러도 좀 약해지면서 그 흐름도 있고 또 하나 미국의 어떤 구조의 변화도 이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비유를 부동산을 들자면 서울 부동산이 먼저 가고 네. 그다음에 서울 부동산 좀 쉬면은 부울경도 올라오는데 미국 가다 좀 쉬면 나머지 나라도 튀는 이런 거 정도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게 한 부분이 바로 부동산일 겁니다. 특히 서울 집값이죠. 그래서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2020년 서울 집값 오른다? Yes or no? No. 또 오, 두 분 다. 서울은 좀 쉴 것 같아요. 아, 잠깐 쉬는 타임입니까? 그 제가 서울 집값 흐름에 대해서 네. 그냥 통계적으로만 말씀드린다면요. 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 가격 통계가 있는데 이게 9단위로도 이제 집계를 해요. 네.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제 11월까지인데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주택 가격이 0.1% 포인트 내렸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국은. 봤을 때. 네. 서울은 1.8%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집값 안정화됐다는 말 그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에 네네. 했잖아요. 이거 전국 단위로 보면 맞는데 네네. 서울만 놓고 보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가 또 특히나 아파트가 워낙 핫하니까 아파트만 봤어요. 훨씬 더 올랐잖아요. 네, 아파트만 봤더니 역시 서울은 1.8% 올랐고요. 영등포, 양천, 송파구 등이 3% 넘게 올랐습니다. 3%. 평균이 네. 아파트 평균입니다. 그러나 강서, 강북, 도봉, 중구, 관악구 등은 1%에도 상승률이 못 미쳤거든요. 아, 이 얘기는 뭐냐? 네네. 서울도 다 같은 서울이 아니다. 양극화가 심했다라는 거고요. 네. 서울 아파트 이게 이제 퍼센트로 얘기하니까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중위 가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2019년 1월에 중위 가격이라 하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100개다라고 하면 1등부터 100등까지 순서대로 났을 때 50번째에 해당하는 가격이거든요. 2019년 1월에 8억 4,025만 원이었어요. 아, 그 딱 중간에 있는 가격이요. 예, 근데 11월에는 8억 8,014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도 안 된 사이에 4천만 원 올랐거든요. 네.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4천만 원 벌어도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해도 이 따라가는 집값을 올라간 집값에 미치지 네. 못한 거고요. 이게 서울 아파트인데 네. 강남구만 맞습니다. 강남구만. 강남구. 그러니까 기대되네요. 강남구가 아니라 강남계 11개구. 네. 강남 지역에 근데 이게 약간 함정이 있는 게요. 네. 이 11개 구에는 강남, 서초, 송파도 있지만 관악, 금천 뭐 이런 데도 들어가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11개 구의 가격은 중위 가격이 10억 4,800만 원이었는데요. 1월에. 그런데 11월에 11억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일을 하라는 말이에요, 말라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심각하다는 건데요. 또 네. 이제 아까 강남구에 그 강남 11개 구에 여러 가지 좀 약간 집값이 좀 약한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콕 집어서 봤어요. 소위 말하는 그 아리팍이라고 하죠. 네. 평당 1억을 찍었다는 곳이요. 그게 실거래가 별로 없어요. 근데 30평형대가 5월 달에 봤더니 2019년 5월에 실거래 최고 가격이 25억이었거든요. 그런데 10월 달에 30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1억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런 정도로 양극화가 심하다는 거예요. 네. 서울만 놓고 봐서 이렇죠. 지방으로 가잖아요. 그럼 오히려 아파트 값이 7%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것도 네. 있죠, 지방은. 네. 참 씁쓸한 수치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는데요. 센터장님, 어쨌든 서울 집값은 좀 쉬어간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냥 결국은 이게
대출을 통해서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게 다루 길게 본다면 결국 대출 규제가 풀리면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현재 자금 대출이 막혀 있기 때문에 집값이 좀 잡히고 서울 집값이 좀 주춤하겠지만 또 대출로 사지 못했을 뿐이 아닌가. 수요가 없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대출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효과적인 언제든지. 정책은 아니라 봅니다. 저는. 아, 그렇습니까? 김학균 센터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너무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비싸죠. 근데 이제 네. 비싼 가격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거는 한국이란 좁은 나라에서 서울 보면 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다 서울에 살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높은 가격을 어느 정도 이제 정당화시킬 수 있는 논리인데 근데 최근에 그 12.16 대책이 나온 다음에 네. 경기도의 집값이 막 올라가거든요. 경기도요.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좀 가까운 지역. 네. 그러면은 이게 저는 그건 투기라고 봐요. 돈이 너무 많아서 벌어진 투기라고 보는데 이제 글로벌하게 저금리 환경은 전 세계가 다 경험하는 건데 주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집값이 많이 올랐던 뉴욕 아니면은 뭐 시드니 네. 이런데 뭐 홍콩도 뭐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부의 대책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저는 올해는 부동산 가격이 조정세를 나타낼 걸로 봅니다. 네. 실제로 1216 대책 이후에 네. 그 정부가 겨냥했던 강남권 그 초고가 아파트들은 가격이 호가가 뭐 거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가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대출 일종의 규제가 적용되는 선이 40%그 9억 원이잖아요. 9억 원. 네. 9억 원 이하 아파트들은 약간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오히려 나타나고 오르는 있습니다. 네. 약간이라도. 그러니까 9억까지만 도달하지 않을 정도로 오르는 맞아요. 이런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네. 수도권 지역 아파트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부동산 얘기 넘어가고요. 마지막 질문을 해볼까요? 지난해 그러니까 2019년에 재테크 승자는 금이었다고 합니다. 연간 수익률이 20%. 굉장하네요. 그래서 들을 질문이 이겁니다. 올해도 가장 유망한 투자 수단은 금이다. Yes or no? No. No. 목소리가 갑자기 정답을 작아지시네요. 알려주세요. 어디다 투자해야 될까요? 한국 주식 내년 한국 올해 주식이요? 상반기 정도. 아,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수선할 때 금이 오릅니다. 사실 금이 그게 뭐예요? 배당 주는 것도 아니고 네. 경제 성장을 반영한 것도 아니고 과거에 근본이제 때 인류가 묶여 있을 땐 그것 때문에 공황이 발생했고 네. 매우 여러 가지로 어수선할 때 그냥 금이 올라가는 건데 그래도 올해는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가 된다 그럼 그런 자산보다 뭐 못 올랐던 전통적 자산이 전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본적으로 제가 왜 아까 노라고 했냐면 네. 금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매력적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연준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네. 굳이 금 투자가 장기적으로 매력적인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유망한 사람이 뭘까? 김학균 센터가 동일한 시각인데 내년에는 뭐 지수가 많이 올라간다기보다 좀 갭을 메우는 해가 될 것 같아요. 혹시 주식하시는 분들이라 주식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그래야 저희들도 일자리가 창출되고 아까 40대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 얘기는 그렇고 고란 기자님 짧게 네. 올해 2020년 가상화폐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금이 네. 많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지금 일자리가 지금 그쪽이시잖아요. 그 일자리가 같은 이쪽이라서 저희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야지 제 일자리가 유지가 됩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 가격이 부침이 심해서 그렇지 2019년 연초와 2019년 말로 비교해보면 100% 올랐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네. 2배 올랐습니다. 이거 다만 연중 2019년 연중 고점에 사셨던 분들은 반토막이 났죠. 아. 네, 그런 약간 부침이 굉장히 심한데요. 네. 저는 뭐 장기로 보면은 뭐 장기가 언제냐라고 뭐 여쭤보면 드릴 말씀 한 없지만 3년 보면 어때요? 저는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실제로 저도 이제 바이어스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도 실제로 약간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 조금씩이요.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절대 투자 권유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 다 끝났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고란 기자 지금 그 힙합 음악 나가고 있어요. 올해도 하는군요. 올해도.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합니다. 첫날부터 합니다. 세 줄 요약 부탁드릴게요. 오고야 말았다. 원더키디 2020. 수출은 컴업, 부동산은 컴다운. 경제는 고업, 양극화는 고다운 하는 올해가 되길. 멋집니다. 천재십니다.
네, 새해 첫날 신년 특집으로 상암동 경제 포착 꾸며봤습니다. Yes or No를 통해서 2020년 경제를 전망해 봤는데요. 1년 뒤 오늘의 판단이 어떤지 우리 또 1년 뒤 한번 반성하는 시간 혹은 평가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일자리는 보장이 됐네요. 일자리 보장. 알겠습니다. 새해 첫날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지호 센터장, 신영증권 김학균 센터장,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 세 분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요. 앞으로도 더욱 좋은 견해 그리고 지혜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